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자 우리나라 증시 빨간불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32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700선 부근에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도세 회피성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후장 갈수록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연말이라 배당을 노리는 이 수익 자금들이 국내 증시에 유입이 되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한 점이 또 투자 심리 개선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예,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또 중국 관련주들 오늘 강한 상승세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빨간불 켜낸 우리 증시 연말에 계속해서 상승 랠리 보일 수 있을지 뒷주 주목해가면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12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업들의 신용등급 줄하향 우려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전망 속에 기업들의 신용등급 줄 하향 우려가 번지고 있는데요. 비단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가 부각된 건설업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철강, 유통, 게임 등 전 방위적으로 신용등급 하방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나이스 신용평가는 최근 포스코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1년에서 2년 장기간에 걸쳐서 신용등급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인데요. 등급 전망을 낮춘 배경으로는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철강 수요 위축을 꼽았습니다. 나심평은 향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철강 수요 위축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회사의 사업 실적은 지난해보다 저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용등급이 이미 나온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되는 후행성 지표라고는 하나 등급 전망 조정 방식으로 향후 경기 침체 우려를 신용도에 본격 반영한 셈입니다. 네, 철강 수요 위축 속에서 포스코 이외에도 또 신용 등급이 하향된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롯데하이마트의 장기 신용 등급 전망도 이달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간 상황입니다. 난심평은 등급 전망을 낮추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추세 속에서 소비자들의 구매력 감소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건축, 장식자재 등 기타 관련 업종의 신용도에도 하방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한국기업평가는 LS 하우시스의 기업 어음 신용 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낮췄습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 속에서 경기 하강으로 착공 면적 및 주택매매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당분간 건자재 제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한기평은 최근 넷마블에 대해서도 무보증 사채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스피넥스 인수와 같은 기업의 개별적 이슈도 있었지만 게임업계 전반에 만연의 수익성 저하도 신용등급 강등의 이유가 되는데요. 또 전날에는 GS 리테일의 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내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부산시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지원 방안을 또 논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산시와 관련된 기관들이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부산시는 오늘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교육청, 부산도시공사, 부산의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지원 시책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이전 지원 사업책을 제시합니다. 부산시는 주거와 지방세 감면, 문화시설 이용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고 부산시 교육청은 임직원 자녀의 전입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부산도시공사는 산업은행 이전 신축 부지를 지원하고요. 부산의료원은 종합검진 이용 협약을 체결합니다. 부산시는 지원 지책을 국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산업은행에 신속하고 완전한 부산 이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또 강서군 산업은행 회장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강석군 회장은 내년 초 산업은행이 지방 이전 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면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면서 국회를 설득해 법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어제 롯데 부산호텔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산업은행은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최근 동남권 영업 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역 균형 발전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부산을 특화된 제2의 금융도시로 키워서 서울과 부산을 정책금융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고 균형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회장은 산업은행 직원들도 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면서 직원들이 부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식품업계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이 올해 남는 장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따른 가격 인상과 엔데믹 속에서 수요가 확대되면서 매출은 크게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국제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부담과 물류비 인상 등의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주요 5대 식품기업의 국내 부분 영업이익은 5,9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약 13.5% 늘었는데요. 덩치는 키웠지만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매출이 10% 넘게 늘어난 건 올해 들어 진행한 가격 인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역시나 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원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업계에서는 식품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연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기업들은 원부재료 구매 후 3개월에서 6개월의 시차를 두고 생산에 반영하는데요. 1분기에 매입한 밀가루 가격이 3분기에 만드는 라면에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2분기에서 3분기에 정점을 찍은 곡물과 환율의 영향은 4분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내년도 원부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류 비용과 인건비 증가, 고환율에 따른 달러 지출 급증 등 트리플 악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소극적인 가격 인상이 리스크 대처를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원가 부담의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까지는 괜찮지만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 압박과 소비자 불만에 인상률을 낮게 잡으면서 하반기 원재료 가격 폭등에 대응할 방침이 사라진 셈입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장민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이 시각 증시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이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내린 방역조치 완화 소식에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를 중심으로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보였죠. 현재는 그 상승 탄력이 소폭은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0.36% 오른
2,325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 소식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역시나 오늘장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0.9% 오른 700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까지도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7거래일 만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6,94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1,996억 원, 그리고 외국인은 711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가적인 방역 완화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서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성명을 통해서 출입국 방역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음 달 8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 의무를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또 중국 위건위는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48시간 전에 이 PCR 검사 음성 결과지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고 입국 후에는 또 PCR 검사를 따로 시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같은 소식에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국 화장품이 현재 21% 넘는 급등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현재 상한가 진입을 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현재 25% 넘는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시가스 관련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주가 오름세를 기록했었죠.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겨울철 강추위도 지속이 되고 또 내년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 추진 소식까지도 더해지면서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가스 관련주들은 배당 수익률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연말에는 큰 관심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다만 오늘은 이 지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련주가 올 한 해 이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에 움직이는 모습이 크게 나타났었는데 정작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2%대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도 1% 넘는 하락세, GSE도 현재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악화가 올 4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하죠. 특히나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8년 만에 한 자릿수 기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됐는데 오늘은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 힘 받으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유한타증권의 매각설이 돌았는데 이에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서 오늘장 주가가 유동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은행은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기대감의 급등을 보였다.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공시에 또 급락을 보였었죠.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호텔신라는 이 중국의 입국자 시설 격리 의무 폐지 소식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장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먼저 맥스트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트가 SK텔레콤과 3억 원 규모의 AR 플랫폼 자산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은 매출액 기준으로 13% 정도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주가는 현재 4% 넘는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 해외 입국자 시설격리 폐지 소식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다음 달부터는 이 코로나19에 적용이 됐던 최고 강도 감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게 되는데요. 내년 초에 완전히 해제를 하게 된다면 3년 만에 입국 제한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에 매출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오늘장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도 6%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퍼스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군용 무인기 5대가 서울의 북부 그리고 경기 김포, 파주, 인천, 강화도 일대 우리 영공을 5시간 동안이나 침범을 하게 되면서 정부가 이 드론 부대에 대한 설치 시기를 앞당기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이 같은 발언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8%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종목별 흐름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오늘 좀 이슈도 많이 없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방산주 그리고 리오프닝 그리고 이제 그 제약 바이오주에서 좀 유동성이 몰리는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바로 이제 호텔신라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중국이 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기간에 코스닥 3위 종목이 이 파라다이스 그리고 5위 종목이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인 걸 본다고 하더라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역시 뭐 제로 코로나 정책이 되면서 여행이나 이런 그 숙박 뭐 관련 이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 오랜만에 좀 그 주가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간이 그 순매수 5위 코스닥에서 순매수 5위 종목이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 뭐 LG생활건강 이 화장품 대형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 안에서도 OEM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브랜드가 있는 대기업들 그리고 OEM, ODM 업체들도 그렇고 중성 화장품주들도 그렇고 이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한 저가 매수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한 좀 이슈가 없는 가운데 리오프닝 확산,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확산 기대감 속에서 전반적으로 화장품주 좋은 흐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외국인 수급 좋은 종목으로 호텔신라 꼽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오늘의 특징주 무엇일까요? 네, 기관이 지금 코스피에서 제일 많이 사는 종목이 바로 이제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도 그렇고 그 OE의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오늘 약간 방산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좋아지는 현재 상태이고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제 북한 쪽에서의 이 무인 정찰기에 대한 침범 이런 이슈 때문에 이 방산주들이 오랜만에 오늘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특히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K2 전차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었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북유럽을 중심으로 수주 얘기가 들리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K2 전차 이제 폴란드와의 1차 이행 계약 이후에 이제 2차의 이행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걸 떠나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태계 구축에 대한 핵심 기업으로 현대로템도 많이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에코플랜트 부분 쪽에서 이 수소 추출기와 충전기 관련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부 쪽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대기업도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순 어떤 하드웨어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개념을 넘어서 이 그룹사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수소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 부분이 실하게 잡히는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 수소 버스, 트럭, 트램, 열차 같은 여러 가지 모빌리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로템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현대로템은 좀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도 괜찮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6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자 이송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 현대 로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목표 가격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우투자증권 영업부 이송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하나그룹이 몸집 키우기에 총력을 네. 다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에 대우조선해양에 이어서 STS 중공업 품기에 나섰는데요. 이 자세한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굉장한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글로벌 토탈 방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산 쪽에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분위기만큼이나 선진국 쪽에서의 수주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K방산이 예전과는 완전 다른 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를 틈타서 육해공 토탈 방산 솔루션 업체로 거듭나고 싶다라는 한화 쪽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인수 행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친환경 기업 그룹까지 도약을 해나가겠다. 최근에 ESG 경영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것까지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인수 행보들이 될 거다라고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일단 서로 간의 고객 네트워크 공유를 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각각의 해외 고객사들이 약간은 다른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인수까지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거의 인수가 확정이 됐죠. 그런 부분들이 인수가 확정이 돼서 완벽하게 딜이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그 고객사의 네트워크 활용이 굉장한 시너지 효과로 다가올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R&D 쪽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자율운항 선박이라던가 이런 미래 먹거리까지도 확보하면서 굉장히 어떤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순항하고 넓혀가는 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NG 쪽이라던가 수소, 암모니아 이런 쪽에서 생산, 운송, 발전하는 친환경 에너지 밸류체인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인수 행보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STX 중공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국내 사모펀드 파인트리 파트너스주의 보유 지분 47.8%가량을 인수를 해오게 됩니다. 굉장히 큰 지분이에요. 이게 인수 금액이 STX 중공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000억 정도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재무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된 것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 또 STX 중공업까지 품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방산과 친환경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또 STX 중공업은 현대중공업 엔진사업부와 HSD 엔진에 이어서 선박용 저손 엔진 부분에서 글로벌 3대 사업자로 꼽힌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가 STX 중공업까지 품게 된다면 그 시너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STX 그룹이 굉장히 좀 재무구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의 조선업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일궈낸 분은 좀 대단한 분이었어요. 셀러리맨 신화를 썼던 이제 강덕수 회장이라는 분이 셀러리맨 신화로 이런 STX라는 그룹을 크게 일으켰었죠. 그 당시에 잘 나갈 때는 굉장했었습니다. 모든 대조올 지원자가 여기에 전부 다 지원을 할 정도로 정말로 유명한 기업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경쟁력이 많이 악화되고 이러면서 재무구조 쪽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이런 상황으로 흘렀었죠. 여기서 일단 지금 STX 중공업의 올해 조선호황이 조선업 자체가 굉장히 호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고 있는 선박이라던가 선박 기자재, 엔진
이런 쪽들도 가치 호황을 누리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연도 2분기 그리고 3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한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LNG 운반선의 수주가 계속 나왔습니다. 카타르 쪽에서 빈슬로 꽉꽉 채워서 100척 가까이 수주들이 나온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게 결국에는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조선사들에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올해 3분기부터 2020년 말에 발주된 것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물론 내년 하반기까지 좀 봐야지만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삼성중공업 이런 쪽들은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하지만 이미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잡혀 있고 고부가가치선에 대한 발주들이 계속 나오는 환경에서 엔진 쪽에 특화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STX중공업 인수는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이제 인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엔진 사업부 그리고 HSD 엔진도 이제 그쪽 계열이죠. 거기다가 STX중공업까지 합세하게 되면은 전 세계 선박 엔진의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그간 쌓아왔던 레퍼런스와 더불어서 상당 부분의 수주를 독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될 거다라고 업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단독 인수가 되지 않겠느냐. 물론 입찰한 곳들은 많습니다. 4곳에서 5곳 정도가 되는데 단독으로 수주하지 않겠느냐, 가져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화 쪽이 또 얘기가 새롭게 나오면서 지금은 2파전으로 가는 그런 체제가 된 거죠. 한화 쪽도 이런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서 선박 엔진 부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박 엔진의 강점을 가진 STX중공업에 대해서는 인수를 꼭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이 STX중공업 인수 과정에서 하나가 지금 들어오게 되었는데 2파전 양상 구도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시너지로 봤을 때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너지가 대단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만 하나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 중에 또 인수를 주도했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무 부담이 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또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 몸집 키우기에 나서면서 그룹주의 주가에 또 미칠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맞아요.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49.3%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부담해야 될 지분이 24.7%가량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인수금액 2조 중에서 75%에 달하는 1조 5천억 정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단순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한 규모예요. 지금 그래서 인수가 완료됐을 때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25% 이상 확보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하나그룹 자체의 재무 구조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무 구조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은 일단 3분기 말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현금성 자산을 한 1조 9천억 정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조 5천억 거의 한 78에서 80% 정도가 되는 자금을 전부 이거의 인수에 쏟아 부어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일각에서 이런 우려를 또 불식시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향후에 일단 최근에 아무래도 방산 쪽에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굉장히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고 재무 구조도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또 내리기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방산 부문을 전부 다 떼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몰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방산의 위상이 어떻게 돼 있죠?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만큼 차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만큼 밸류에이션 상에서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신용도라던가 평가 등급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수월한 자금의 차입도 가능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수로 인해서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으나 향후에 더욱더 좋아질 방산과의 시너지 효과를 생각했을 때에는 재무구조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같이 시장에서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그룹이 이 STS 인수전에 들어오면서 재무부담 확대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당분간은 또 인수자금 조달로 인해서 재무부담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향후로 이 재무구조 개선시킬 수 있을 만큼 좋은 시너지 나타낼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편 STX 중공업의 향강은 아직 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죠. 이 한국조선해양 역시 STX 인수전에 참여를 하면서 STX 중공업의 주가가 또 올라간 바가 있는데 STS 중공업의 인수전의 향방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하고 네. 시나리오가 또 다를 텐데 이 다른 탑픽 종목과 투자 전략 함께 살펴봐 주시죠. 글쎄요. 예측 자체는 좀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각 다 명분들이 뚜렷합니다. 엔진 사업부를 기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반드시 STX 중공업 데려와라 라는 특명이 아마 내부에서는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0억 초반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대가 올라갈 여지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너무 올려서 갔을 때는 아무리 조선 업황이 좋다라고 했을 때도 승자의 저주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조선 업황 자체가 지금은 좋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분야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또 재무구조상의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될 수도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확실할 것 같아요. 일단 어디에 인수되던 간에 STX 중공업의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날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제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피인수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 여러 군데가 뛰어들어서 경쟁이 붙는다. 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인수금액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잠깐 눌렸다가 다시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좀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신규로 따라잡기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피인수 행보가 다 끝나고 어느 한 곳에 인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올라갔던 만큼 급등했던 주가가 빠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을 내리셔야 되겠죠. 향후에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엔진 사업부 어디가 됐건 간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STX 중공업이 인수가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세계 무대에서 엔진 쪽의 선박 점유율 이런 부분들을 더 올려나갈 수 있는 행보를 어느 기업에 인수되던 간에 다 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안정된 재무구조, 큰 그룹의 틀 안에서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STX 중공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가가 눌렸을 때 신규 보유자분들은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에 또 변동성 요인이 있긴 하지만 STS 중공업 이제 향후 또 인수 시너지는 대단할 것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눌림목에서 다시금 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마켓 로드맵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용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이 물가 지표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는 좀 더 안정되는 모습보다는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풀이가 되는데 그동안의 금리 하락은 좀 선반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앞서서
너무 빨리 금리가 좀 내려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해서 금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최근에 나온 이 PCPI 지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확한 수치를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거의 한 7% 가까이 올라갔었던 것이 이제 뭐 4%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외울 필요가 없이 이렇게 추세가 확 꺾이고 있다는 것만 느끼시면은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흐름이 이 표뿐만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원자재하고 운송 가격이 반영된 GS CPI 쪽에서 이런 모습이 선행돼서 나타났고 미국의 수출입 지표도 마치 꼭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것의 리드 타임이 반영이 되는 리드 타임이 있어서 올 연말이나 내년 1분기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건 우리가 다들 짐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설사 조금 기울기는 좀 줄어들 수는 있어도 내년 1분기까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선반영이 된 측면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이 표를 요전에도 가져왔지만 이 반등 나오는 모습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걸 가져온 겁니다. 이제 여기 푸른색 선이 이제 기준금리의 하단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쭉 떨어져 가지고 이 이격이 너무 커졌다라는 것이죠. 과거 2019년에 제가 이런 일이 나타났었다라고 했을 때도 이 이격이 기준금리보다 10년물 금리가 많이 좀 내려가도 한 50bp 정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움직였었는데 이번엔 아예 75bp까지 움직였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격을 좁히는 차원에서 금리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됐는데 왜 금리는 또 올라가느냐 이렇게 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물가와 금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23년에는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물가 지표가 안정되지만 또 금리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에 따른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기준 금리와 이격을 좀 좁히고 있는 과정 중에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좀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도 또 정책 금리 인하까지는 박스권의 시세를 보고도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채 포함해서 국채하고 그 금리가 얼마나 내렸다가 또 반등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제목은 BBB 등급 회사채도 이제 하락 안정세에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써놨는데 아까 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뉴스 시간에 보면은 뭐 이제 회사채 예, 금리들이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제 얘기는 뭐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물가가 정말로 내려가니까 선행했었던 국고채들은 반등을 해버렸는데 이제 회사채, 그러니까 기업들의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리가. 그러니까 항상 모든 호황제가 선반영이 된 다음에 막상 뉴스에서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은 극히 정상적이다. 지금 위기나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물며 이제 BBB 등급, 그러니까 AAA도 아니라 BBB 등급의 회사채가 내려가는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금리 때문에 너무 걱정들을 하시고 계신데 실제로 악영향에 있어서 정점을 한번 쳐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향후에 정책적으로 얼마나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는 큰 문제가 없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물론 개별 기업별 그 회사채 신용 등급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아무 회사채나 다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전반적인 평균적으로 지금 위기에 잠시 빠져 근접했었던 그런 시장 자체가 많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채 하락의 의미는 그런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박스권 시세가 이제 채권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 최고점이 한 4.5%까지 갔었던 국고채 기준으로요 움직임하고 이 아래쪽에 하단을 보면 한 3.5 정도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잠시 만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큰 박스권으로 본다면
이 4.5에서 요 한 2.5선, 2.5가 얘기가 나오는 게 2019년 팬데믹 직전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그 금리거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도 한 번 정도 올라왔을 때 그 자리에서 걸렸었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땐 2.5에서 4.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3.5까지 내려왔었던 시세는 우리가 이제 국채에 투자해서 낼 수 있는 최대 수익의 절반 정도가 이미 한번 왔었다라는 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2.5에 가선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면 이때 가면 또 금리가 올라가네 내려가네 이 고민에 빠지게 될 겁니다. 2019년에 마찬가지로 그 레벨에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큰 박스권은 그 정도에서 시세를 보고, 최근에 나타났었던 박스권 3.5가 단기적으로 국채 금리의 바닥 그리고 시세의 고점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이 1분기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채권 시장 접근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채권에 대한 실전 투자에서 또 실문 채권에 투자하는 분들도 더러 있으신데, 최근에 또 ETF 투자가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제 ETF 쪽이 신상품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우리가 채권 하면은 굉장히 생소하고 그것을 과연 해도 되는가, 할 수는 있는가, 막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시스템적으로 증권회사 많이 보완을 해서 우리가 직접 HTS로 주식 사듯이 그 채권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실물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실물을 사는 것보다 제가 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 만기 매칭형 ETF가 이번에 나왔단 말입니다. 11월 정도에 출시를 했는데, 그 ETF 같은 경우는 만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에 만약에 이제 채권 그 금리의 등락에 따라서 우리가 물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네.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산 거보다 평가 손이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채권형 만기가 있는 경우는 그냥 만기까지 들고 가면 1년이나 2년 뒤에는 그게 만기가 돼서 그 보장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큰 나라의 위험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크게 국가 인지도나 뭐 이런 신용 등급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보장된 수익률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듀레이션별로 1년짜리나 2년짜리는 보통 이제 한 4% 전후로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RP나 CMA 쪽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쪽 수익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채권형 ETF 제가 11월 이후에 수익률 나온 거를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네. 맨 위에 게 이제 30년물짜리고요. 이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변동폭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원하시는 분은 이 듀레이션이 좀 긴 30년물이나 10년물을 투자하시면 되는 것이고, 근데 만기 매칭형 중에서는 30년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0년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네. 10년짜리로 한다라고 한다면 약간 우리가 RP나 CMA보다는 변동성이 있고 수익률을 원할 수 있고, 최근 나타난 그 YTM을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YTM이 Yield to Maturity에서 만기 수익률이거든요. 네. 당장 오늘 투자했을 때 만기까지 가져가면 얼마가 보장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그것이 한 3.8%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3.6에서 3.8%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지금 채권형 ETF 쪽으로 10년짜리도 한번 투자해 볼 만하다. 물론 이제 10년을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박스권에 있는 금리를 놓고 보면은 채권형 ETF에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으로 이제 3.5 기준금리 3.5에서 만약에 2.5까지 내년에 가는 그런 모습, 내후년이겠죠. 그 정도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게 또 선반영되는 그런 시세가 있기 때문에 채권형 ETF 쪽에서는 괜찮은 수익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볼 확률이 극히 적다 해가지고 보통 이 채권 투자를 할 때 이 젠틀맨 프리퍼 본드 뭐 이렇게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우리는 본드,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수익을 더 얻을 수는 있지만 최악의 경우도 표면금리 정도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채권형 ETF 쪽은 실전 투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채권형 ETF 쪽으로 출시되자마자 뭐 거의 지금 7, 8조 원이 몰렸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크게 문제될 그럴 상황은 이제 없다. 한번 검증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10년물 채권 정도는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권이온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살펴봤습니다. 만기물을 좀 이용하면 좋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0년물이 좀 매력적인 투자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금리와 채권 투자 전략을 생각하면 또 그와 밀접한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부동산 접근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부동산이 모든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나 그 이전 직전에 거의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또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는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은 아직도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주식 시장 쪽에는 몸담고 있었던 기간이 꽤 되죠. 근데 증권회사는 아무래도 관련된 일을 계속 하니까요. 증권회사도 좀 오래 다녔고요. 그런데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도 이제 임대 사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록된 임대 사업자란 말입니다. 근데 네. 그것도 한 10년 돼요. 물론 이제 임대 사업 등록 제도가 생긴 건 2017년이지만 실제로 이제 임대 사업을 시작했었던 건 제가 노후를 대비해서 조그만 이런 부동산을 사놓은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부동산 시세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체감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 4%대 이 시세가 이제 금리가 나오잖아요. 지금 금리를 보시면은 그 예금 금리를 놓고 봐도 5%짜리가 나오고요. 특판 예금 금리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보통 뭐 ISA 계좌 만들면은 증권회사 1,000만 원 한도 해가지고 또 5% 뭐 이렇게 금리를 제공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4% 정도를 전 기준으로 봤었거든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요. 네. 근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5% 이상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해서 투자 수익을 거두는 그 수익률이 얼마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입지별로 다 틀리고 이제 뭐 상가냐 아파트냐 뭐 빌라냐 다 틀리겠지만 보통의 경우 서울에 있는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 뭐 좀 작은 형태로 한 20평 형태로 생각을 해본다면 보통 높은 수익률이 한 3, 4% 정도 되면은 만족할 만하단 말입니다. 네. 하단을 보면 뭐 한 2, 3% 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4%대 금리가 만약에 그 이상에서 유지가 된다면은 임대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결국 네. 부동산 매력이 확 떨어진다는 게 바로 4%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게 잡았을 때도 4%인데 만약에 2%, 3%의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임대 사업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다 국공채 사놓으면 됩니다. 2, 3%. 네. 왜냐하면은 다주택자 투기꾼의 적폐 세력으로 몰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굳이 리스크를 좀 안으면서 네. 그렇게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금리하고 바로 밀접된 관계에 있는 것이 부동산이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났었던 어떤 안정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나간 그 제도 변경의 정상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을 많이 살릴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키포인트는 금리가 어떻게 변하냐 이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제가 지난주하고 오늘 계속 금리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1분기 정도에 정점을 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점차 안정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그 특판금리 5%, 4%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야지만 부동산 시장은 살아날 수 있다. 아직도 좀 약간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순서는 채권 다음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되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아직은 약간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렇다 해서 막연히 안 좋은 불안감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와 밀접한 또 부동산 시장인 만큼 아직은 좀 변동성이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부동산 역시 또 ETF 투자 접근이 유효할까요?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쪽으로 우리가 보통 접근할 때 이 규모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싼 걸 사더라도 뭐 서울에서 하나 살려고 하면 10억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10억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그런 사람도 흔치가 않은데 네. 부동산 쪽으로 이 주식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부동산을 또 갑자기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 아까 채권 투자처럼 이런 ETF를 통한 그 투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ETF가 종류별로 다양하고 뭐 주택 건설 ETF도 있고 보통 크게 보는 부동산도 있고 리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리츠로 좀 단순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부동산을 노린다, 투자를 노린다 한다라고 한다면 내년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한번 기회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IYRE ETF를 좀 가져왔는데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고 지금 팬데믹 때 추락하던 그 시기 중에서 거의 하단 쪽에, 그러니까 반등 이후에 하단 쪽에 지금 기술적으로 중요한 지표가 지금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반등이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시세를 좀 깨고 내려가면서 팬데믹까지로 근접을 한다면 더 이상 좋을 기회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기회가 올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이쪽의 기회가 이 정도 하락이 한 번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저점까지 하락하는 경우는 미국에서의 ETF로 좀 접근해 볼 만하다. 그리고 특히나 이쪽에 편입된 종목들이 프롤로지스, 아메리칸 타워, 이퀴닉스 같은 실물 경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리츠 상품이 이 안에 편입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주식시장이 만약에 돌아선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있는 ETF, 부동산 ETF는 단순히 부동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회복되는 것과 더불어서 시세가 더 탄력적일 수가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국의 부동산 ETF 조정받을 때 점차적으로 좀 편입 비중을 좀 늘려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영진 대표와 이슈 칼럼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